1888년 이번엔 영국 런던에서 매춘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범인이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잭 더 리퍼. 안 잡혔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잭 더 리퍼입니다. 잭 더 리퍼는 1888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2달 만에 5명의 매춘부를 연달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그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로 기억되는 이유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끔찍하게 난도질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럼 희생자들의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진? 나오는 사진이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들은 잭 더 리퍼의 희생자 캐서린 에도스와 메리 제인 켈리입니다. 아니 내장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정말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얼굴 주변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고, 목은 귀에서 귀까지 깊게 절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요. 동거인이 눈, 귀, 머리카락 색을 보고 겨우 신원을 확인할 정도로 처참히 훼손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아니 살인도 너무 충격적인데 이렇게까지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근데 이런 행위들은 결국 이제 내면의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해자한테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쟤는 유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잭 더 리퍼의 잔혹한 범행은 영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서 점점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당시 빅토리아 여왕은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 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잭 더 리퍼 사건도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법의학이 어느 정도 영국에서 좀 발전했을 텐데 부검이나 뭐 이런 걸로 아무 단서도 안 나온 건가요? 당시 부검을 통해 필사적으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지금처럼 부검이 아주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곡물만 알아야지. 결국 사건은 오랫동안 미궁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잔혹한 강력범죄들이 사회를 위협하자 범인의 정체를 하루라도 빨리 밝혀내기 위한 더 정교한 수사기법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은 신원을 추적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신원, 지문? 정확합니다. 와. 바로 지문 분석입니다. 지문 분석 기술의 역사는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한 영국 의사가 도자기를 만지다가 거기에 지문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문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880년 네이처에 관련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1892년 찰스 다윈의 외사촌이자 우생학의 창시자였던 프랜시스 골턴이 이 지문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골턴은 지문에 공통적으로 작은 삼각형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델타라고 명명한 뒤 지문의 기본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지문은 이렇게 특정 유형으로 나뉘어서 평범한 활형, 삼각형 활형, 말규평 등등의 특정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판단하시나요? 난 말구평이에요. 예외. 유형으로? 저는 말구평이에요. 너 삼각형 활용이다. 근데 참 예전엔 지문이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아니 형 있어 지문. 아니 제가 못 본다고. 아, 형은 나선형이에요. 봐봐요. 형 나선형. 나선요? 동그라미인데요? 동그래, 나선형. 나선형. 참 옛날엔 지문 잘 보였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지문이 완전히 일치한 사례는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지문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로 인정받게 된 다 거죠. 다를까? 인체의 신비 같아, 인체의 신비. 맞아요. 이제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해 강력 범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연결고리를 찾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러겠네. 와. 이로써 법의학은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거죠. 프로파일러님, 우리나라에서도 지문을 잡은 강력 범죄자 많겠죠? 아, 수없이 많죠. 네. 저도 현장에서 CSI를 근무할 때 이 지문으로 범인을 많이 잡았었는데요. 그 영화 추격자를 보시면 그 모티브가 되었던 범인이 이제 유영철 살인 사건이잖아요. 이때도 범죄자가 이제 시신을 훼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지문을 다 도려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문은 이 속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피가 벗겨져 나가도 그 안에 남아있는 지문의 융선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160번 이상의 지문 작업을 한 끝에 피해자의 신원들을 다 밝혀내서 피해자의 실종 시점,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유영철이가 검거가 되고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죠. 변호사님, 근데 지문 분석 가장 활용 많이 되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라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활용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실종자도 찾을 수 있고 범죄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신원도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미제 사건의 증거물에서 발견된 지문을 뒤늦게 이제 분석을 해서 새롭게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개월 동안 이 미제 강력 사건 994건의 현장 지문을 재검색해서 그중에 무려 154건을 해결했어요. 와.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20세기가 되자 법의학은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검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대가 열린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 프랑스 법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몽 로카르도입니다. 아, 범죄학자였던 에드몽 로카르는 범인이 사건 현장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현장에 다 답이 있지. 그래서 발자국, 담뱃재, 립스틱 자국, 핏자국 등 이 모든 것들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범죄 수사를 위한 새로운 원칙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과연 뭘까요? 범인은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비슷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 현장 보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은 바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 부검 과정에서도 미세 증거를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는 더욱 잔혹하고 끔찍하게 진화해 갔습니다. 진짜. 미제 사건을 해결할 혁신적인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지? 바로 1984년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에 의해 탄생한 DNA 분석법입니다. 와, 드디어 나왔나요? DNA. DNA의 엑선 필름을 보다가 우연히 DNA 패턴에 고유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시 DNA의 독특한 패턴을 발견한 제프리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흐릿한 바코드와 같은 패턴의 DNA 지문을 얻었습니다. 이 패턴은 개인마다 달랐고 가족 내에서 유전된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DNA 기반 식별법을 발견해 유레카를 외친 순간입니다. 오. 이야, 이제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난 이게 진짜 제일 신기해. DNA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알렉 제프리스는 이 DNA의 식별법의 개발을 통해서 영국의 황실에서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 제프리스는 저희가 부를 때는 알렉 제프리스 경. 그래서 와. 저희는 Sir 알렉 제프리, 알렉 제프리 경이 경이 되는구나. 이 제프리스와 그의 연구팀은 생김새,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의 정보가 담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DNA 염색체를 바 형태로 표현한 건데 마치 바코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이 DNA는 전 세계 약 80억 명의 인구 중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DNA 분석법은 법의학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DNA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이 DNA는 사건 현장이나 피해자의 시신에 남아있는 혈흔, 타액, 정액, 모발, 피부 조직 등 소량의 생물학적 증거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되네.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규현 씨가 지금 지원 씨 딱 만졌잖아요. 예. 여기에도 각질 세포가 떨어지면서 거기서도 규현 씨의 DNA를 와. 측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면 99.99%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렉 제프리스에 의해 발견된 DNA 분석법은 이후 범인을 검거하는데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오. 역사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와. 이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DNA 분석법은 특정 범죄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 성범죄 아니야? 그러니까 성범죄밖에 없지. 맞습니다. 바로 성범죄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정액이나 침, 머리카락, 그리고 피부 조직이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남은 생물학적 증거를 통해 DNA를 분석해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야, 얜 얄짤없네 이제. 이렇게 DNA 분석법이 발견되자 미국에서 오랫동안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미국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던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입니다. 음. 1973년부터 1986년까지 약 13년 동안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50여 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한 사건으로 약 40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이었어요. 미제 사건. 40년 동안 근데 40년 지나도 잡을 수 있어요? 할 왜냐하면 수 있죠. 경찰관 분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 모든 차액이 묻은 거를. 증거들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 2018년 드디어 일명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 불리는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러.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이니까 잡기 더 힘들었겠네요. 네, 맞아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게 사실 밝혀지게 된 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경찰들이 너무 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DNA를 어디에 올렸는지 아세요? 이 범인의 DNA를? 왜 올리지? 바로 족보 사이트예요. 그래서 또 올린 사람 중에 DNA 패턴이 비슷한 친척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접근했는데 그의 정체가 바로 동료 경찰관이었던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러였던 거예요. 우와. 이 경찰로 밝혀지자 사실 모두가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었던 그는 42년간 수사망을 피해가며 갖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게. 아내도 있고 세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상한 아빠였고 그러니까 모두 놀랐던 거죠. 딸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재판에서 드엔젤로의 잔혹한 여죄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13건의 살인사건이 밝혀지게 된 거죠. 결국 판사는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살려주면 안 돼. 프로파일러니 이 DNA 분석법이 이제 법의학에 활용된 후에 범인 검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죠? 특히 뭐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DNA는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요. 2022년까지 12년간 교도소 수용자의 DNA와 관련된 재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까지 이어져서 형이 확정된 경우는 1,073건에 달했고요. 그중에 649명은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게 이춘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발견된 것이 이춘재 사건, 화성 사건입니다. DNA 분석법이 아니었다면 대부분 미제로 남았을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DNA 분석법이 활용되면서 현대 법의학은 범인 검거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의 발전에 따라 법의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부검 역시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사건의 판도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 이에 점점 교묘해지는 범죄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데 부검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부검으로 인해 재조명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마이클 피터슨 사건이었습니다. 또 뭐야? 2001년 12월 9일 새벽 2시 40분 미국의 소설가 마이클 피터슨은 자택에서 아내 캐슬린이 계단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 계단에 떨어졌는데 저렇게 된다고요? 말이 돼요? 좀 충격적이죠? 발은 왜? 이건 타살 누가 봐도 타살인데? 이 장면을 목격한 마이클은 곧바로 911에 신고 전화를 하는데요. 마이클의 신고로 캐슬린 곧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출혈이 너무 많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 사고와 관련해 마이클은 캐슬린이 신경안정제와 술을 함께 먹고 계단에서 넘어져 추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와. 말도 안 돼. 무슨 추락해서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검 결과 역시 캐슬린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 에? 신경안정제인 리움을 한 5에서 15mg, 한 2알 정도를 복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먹었다고? 지금까지 상황을 들어보면 캐슬린의 사망 원인이 뭔 것 같습니까? 그 남편 주장대로 일치하긴 하는데 아니 근데 혼자 굴러서 어떻게 저렇게 피가 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부러지거나 이래야지 저렇게 피가 난다. 발에도 막 피가. 그런데 사고사로 추정됐던 이 사건에 반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부검이었던 데보라 라디쉬가 사고사가 아닌 타살을 주장한 겁니다. 바로 캐서린의 머리에서 타살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줄무늬처럼 그려져 있는 게 찢어진 상처예요. 이런 걸 저희는 열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머리에서 보시면 방향이 여러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은 계단에서 구르면서 방향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 진짜. 그 다음에 이분의 손목에 또 얼굴에 구타의 흔적과 잡아챈 흔적들이 있어요. 와 응. 진짜로? 굳이 그러면 부검이가 타살리의 정황을 좀 찾아낸 건데 네. 추락한 거라고 주장을 했던 남편은 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남편 마이클은 일관되게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 이거 타고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과 마이클은 치열한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좁겠죠. 이런 것들. 증거가 이렇게 넘치니까 네. 이 사건을 통해 사고사나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될 수 있는 범죄 사건에서 부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검이 중요하게 활용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범죄죠. 과연 뭘까요? 가정폭력? 비슷합니다. 아 그게 살인 사건 아니에요? 살인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을 들면 다들 분노하잖아요. 아, 맞아요. 짜증나죠. 네. 아이들은 너무 보호자인 부모가 자신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하면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저항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정인이 사건의 부검 결과 학대로 밝혀졌습니다. 아 이건 좀 부검이는 지금까지 봤던 아동 학대 중 제일 심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에? 야 이거 뭐 거의 뭐 아동학대가 진짜 제일 짜증나. 뭘 알고 맞았어? 선별 받아야 돼. 이처럼 부검은 사고사로 위장한 사건이나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법의학, 부검 시스템은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